안녕하십니까. FPC 대표 겸 교육본부장 김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호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과 관련해서 필수적 내용인 인플레이션과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에서 필요한 자금은 뭐가 있을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자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필수 자금이고, 둘째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특정 목적 자금입니다. 먼저 필수 자금의 첫 번째는 지금부터 노후 생활을 하기 전까지 쓰는 매월 생활비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매월 생활비로 얼마 정도 쓰고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400만 원대였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약 20년간 생활비를 사용한다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9억 6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에는 다른 필수 자금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400만 원이지만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액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액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계산하는 것도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차려진 한정식 1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으로 10년 뒤에는 25,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적정해 보이시나요? 어찌됐건 이렇게 됐다고 보면 이 한정식의 매년 물가 상승률은 약 5.2%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10년 동안 나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매년 5.2%, 즉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다면 내가 현재 시점에서 얼마를 준비해 놓으면 10년 뒤에 25,000원짜리 한정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자산운용 수익률이 같기 때문에 지금 15,000원을 갖고 있다면 10년 뒤 이 금액이 25,000원으로 불어나게 되고 한정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운용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지금 15,000원보다 적게 갖고 있어도 10년 뒤에 25,000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지금 준비할 금액은 15,000원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일하다면 앞 화면에서 봤던 것과 같이 매월 생활비를 계산할 때 단순 계산하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물가 상승률이 계속된다면 20년 뒤, 30년 뒤의 한정식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니 화면과 같이 됩니다. 이 결과를 표로 정리해보니 기간은 동일하게 늘어났지만 가격은 체증적으로 확대되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과 가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아볼 것은 실제 생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봤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부부가 하루에 한 번 30년 동안 한정식을 먹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단순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정식을 먹으려면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목돈으로 얼마를 갖고 있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과 자산운용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앞서 살펴봤듯이 단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금액입니다. 즉
5억 4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산운용 수익률이 2%더 높게 나온다면 준비해야 할 금액은 4억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 이제 노후에 매일 한정식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매일 한정식을 먹으려면 화면에서와 같이 지금부터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약 4억 2천만 원을 모아야 하고 노후 생활 기간에는 연 7.2%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매일 한정식을 먹는다는 것과 물가 상승률 5.2%는 과장된 가정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금처럼 식비 하나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2%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을 한 이유는 첫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고, 둘째, 이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해 본 것은 노후의 식비만 생각해 본 것인데, 미래에 반영해야 할 것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비용과 수입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머릿속으로만 계산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준비 없이 맞이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재무설계는 여러 다양한 요소를 함께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자금을 형성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중요한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해서 다시 실행하는 절차도 수행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재무설계의 필요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재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혹 저축해도 물가가 올라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인플레이션은 저축뿐 아니라 주식, 보험, 부동산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기도 하죠. 더불어 앞에서 봤듯이 인플레이션의 효과, 즉 가격 상승은 기간이 길수록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특징도 받습니다. 따라서 장기 자금을 설계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는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법도 봤는데 그것은 물가 상승률을 앞서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필수자금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자금 두 번째는 주택자금입니다. 주택자금은 월세, 전세, 자가 등을 가리지 않고 보증금이나 취득자금 등 향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주택 관련 자금을 말합니다. 이 자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해 놓아야 하고 더해서 취득 시점까지 가격 상승률도 예상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녀에게 소요되는 자금인데 교육 및 결혼을 포함한 독립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개인마다 차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면 자녀 한 명을 독립시킬 때까지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자금입니다. 노후생활자금은 부부가 같이 노후생활을 하는 기간과 부인 홀로 노후생활을 하는 기간으로 구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유는 남편의 나이가 부인보다 3, 4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 데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5에서 6년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남편 사망 이후 약 10년 정도를
부인 홀로 살게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60세 퇴직해서 90세까지 30년 동안 노후 생활을 한다면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계산해 봤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3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필수자금의 마지막 비상자금입니다. 비상자금은 위험관리 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자금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비상자금을 위험관리 자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재무설계 이론을 말씀드리면 재무설계에서는 위험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로는 위험의 크기이며 가로는 위험 발생 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위험을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1번 영역은 위험의 크기가 크고 발생 확률도 높은 위험을 말합니다. 2번은 위험의 크기는 크지만 발생 확률은 낮은 위험. 3번은 위험의 크기는 작지만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 4번은 위험의 크기와 발생 확률이 모두 낮은 위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험은 대비 없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확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된 4가지 영역의 위험을 우선순위를 둬서 관리한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1, 2, 3, 4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 1번 영역의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승객 100명을 태운 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배는 위험의 크기가 크고 발생 확률도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배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일기예보를 통해 배를 띄우지 않고 위험을 회피했다면 이런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회피하는 것이 1번 영역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영역의 위험입니다. 2번 영역이 1번 영역과 다른 점은 발생 확률입니다. 즉,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위험관리 요소에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대식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안전진단까지 문제없던 60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셨나요? 혹 보셨더라도 그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즉, 위험의 크기는 크지만 발생 확률은 낮은 위험이죠. 그리고 이런 건물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인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것을 위험 전가라고 합니다. 이는 나의 위험을 다른 곳에 넘긴다는 의미이고 위험을 넘겨받는 대표적인 것이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역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 전가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번 영역도 위험 전가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1번 영역은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에서 인수를 꺼리거나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등 위험 전가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 방법이 첫 번째 고려할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영역입니다. 3번 영역은 크기가 작지만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입니다. 감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자주 걸리는 특징도 있습니다. 감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감기는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과로하지 않으며 잘 씻는 등의 사전 관리를 하는 것이 먼저라 할 수 있는데, 감기가 무서워서 조심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걸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번 영역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인 위험 축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번 영역입니다. 4번 영역은 크기와 발생 확률이 모두 작은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종이에 손을 베이는 위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험의 크기와 확률이 모두 작은 위험이죠. 이런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 방법도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위험을 4가지로 분류하고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재무설계에서는 특히 재무적 위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중 근로자의 실직이나 자영업자의 파산은 어떤 위험에 속하게 될까요? 일단 위험의 크기는 클 것입니다. 그럼 발생 확률은 어떨까요? 이는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험을 분류할 때는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필요자금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준비해야 할 비상자금에는 비상예비자금, 보장보험료, 비상금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예비자금이란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가계에 있는 매월 대출 상환금을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별도의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직 후에도 바로 소득이 생길 수 있다면 이 금액이 작을 것이고, 소득이 다시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이 금액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장보험료는 좀 전에 위험관리에서 봤듯이 본인의 위험 중 위험 전가가 필요한 부분의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은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평소 보유하고 있어야 할 비상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설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필수자금 5가지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은 특정 목적 자금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 목적에 사용할 자금인데 개인별 차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최근에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자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행과 자동차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금이 언제, 얼마나, 몇 번 필요한지를 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별도의 자금을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역시 언제 얼마를 납입할 계획이며 예상 수익률은 얼마인지 등을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와 상속에 관련된 자금입니다. 증여는 선택이지만 상속은 필수입니다. 즉, 생전에 하는 증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사망에 따른 상속은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언젠가는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재무설계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기본인데 100% 발생하면서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사건을 재무설계에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재산 분할과 세금 등 내용이 방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추가로 파악하여 재무설계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자금을 필수 자금과 특정 목적 자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봤고, 재무 설계를 할 때는 필수 자금을 먼저 설정한 뒤 특정 목적 자금을 설정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서 본 것은 필요 자금만 살펴본 것인데, 재무 설계에서는 필요 자금을 설정한 뒤 준비 자금을 확인하고 필요 자금에서 준비 자금을 빼면 부족한 자금을 알게 되는데, 이 부족 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부족 자금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방향은 다르지만 당연히 재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호에서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자금을 주제로 말씀드렸으며,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면 인생에 필요한 자금에는 필수 자금과 특정 목적 자금이 있으며, 이런 자금을 준비할 때는 인플레이션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호에서는 재무 설계와 재테크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FPC의 재무 설계가 시청자분들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